변화 혁신의 리더십,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 제1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2주차와 13주차에 걸쳐서 변화의 단계와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진도는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하므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변화 과정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주부터 제13주 수업을 마치면 대략 이번 강의와 학기는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주차는 전체 과정을 한번 돌이켜 복습하면서 중요 요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는 변화를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주체이므로 특성 이론에 의한 본인의 역량만 가지고는 그런 영향을 성공적으로 가져오기 힘듭니다. 그러나 훈련에 의해서 환경을 분석하고 비전을 설정하며 공감을 모으고 그에 따른 적정한 미션을 세우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여 피드백과 평가를 해나가면서 변화를 준다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한다면 변화 혁신의 리더십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구나 리더가 스스로 독려하는 메타인지적 소양을 가지고 리딩을 해나간다면 금상첨화이겠죠. 코로나 이후 경제, 교육, 국방, 무역 등 모든 상황이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4차 산업시대의 교육 방식도 변화가 시작되었죠. 교수가 없고 코치만 있는 대학, 졸업식까지 한 가지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평가받는 학교, 팀으로 구성되어서 문제 해결하는 학과 등 기존과 다른 학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벌이나 학력보다는 능력이나 자격이 우대받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올겨울에도 제2차 팬데믹을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예언된 미래 예측에 따르면 더 무서운 바이러스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익한 점도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건물 옥상에서 서쪽 하늘을 보니 하늘이 파랗고 하얀 구름이 떠다니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맑은 공기로 인해서 숨쉬기가 매우 편해졌고 몸과 마음이 매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없으니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마음껏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것은 많아지고 나쁜 것들은 모두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합니다. 다음 주 13차시까지 데드라인이 되어 있는 기말보고서 관련 공지를 하겠습니다. 개강 초기에 안내한 바와 같이 13주차까지 기말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자기기술서와 브레인맵입니다. 데드라인은 13주차 강의가 마감되는 날짜까지입니다. 즉 11월 24일 오전까지가 기말보고서 제출 마감 기간입니다. 11월 24일 오전 잊지 마세요. 가능하면 13주차 수업에 구글 클래스룸 수업에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그 이전에 메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오늘 강의 내용은 에피소드 단계를 살펴보고 변화의 단계와 변화의 내적 리더십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수업은 변화의 단계와 변화의 혁신 내적 리더십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변화의 단계에서는 가 환경 분석, 나 비전 창출, 다 변화 설계, 나 변화 추진, 나 피드백 등 5가지 소주제를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두 번째 주제인 변화 혁신의 내적 리더십에서는 영감 주는 비전지기, 분석적 전략지기, 정서적 친밀지기, 실천적 실행지기 등 4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학습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제를 다 학습하기는 어렵고 절반 정도를 잘라서 다음 주에 계속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에피소드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소련 연방에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방정책을 도입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연방 대통령을 아시죠?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입니다. 고르바초프가 고향인 북카프카스에 농업 담당 서기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시골 출장을 가는데 앞서 가던 감자 실은 트럭에서 간헐적으로 감자알이 떨어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뒤따라가다가 감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고는 수습하지 않는 이유를 운전수에게 물었습니다. 대꾸는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실어놓은 화물을 몇 시 몇 분까지 어느 창고에 입고시키는 일이며 그 화물이 손실되는 것 등은 나의 책임이 아니고 내 밖의 일로서 오히려 수습하다가 시간이 늦어짐으로 해서 그 의무 퇴원이 되니까 남이 할 영역 침해가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자, 지금 읽어본 트럭 운전사 이야기는 공산주의 전형적 비효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모든 게 국가가 배급하는 시스템으로 직업도 정보가 나눠줍니다. 그러므로 감자를 산출해서 시장에 내놓기까지 다 분업화해서 책임이 부여됩니다. 감자를 심어서 가꾸고 수확하는 사람, 감자를 트럭에 싣는 사람,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 트럭에서 감자를 내려서 기차에 싣는 사람, 기차에 실은 감자를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사람 등 일을 나누어서 각자 맡은 일만 하면 되는 시스템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일을 나누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게 되죠. 대신 일자리가 많아지는 대신 보수는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일이 아닌 것은 손대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트럭 운전사는 기차에게 정시 운송의 목표이지 감자가 중간에 유실되는 것은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에피소드에 대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트럭 운전사의 답변을 통해서 이 사항을 정리해 본다면 트럭 운전사의 일을 두 글자로 표현해 본다면 운전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서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물건 운송에서 정시, 즉 시간을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 일본에서의 중요점 외에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자를 수송한다는 점입니다. 만일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운전하다가 감자를 다 흘리면 이 트럭의 수송은 아무런 가치와 목적 달성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즉, 운전사는 감자를 운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미션이죠. 아무리 수송 시간을 잘 지켜도 감자를 다 흘려버렸다면 그 수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즉, 트럭 운전사가 감자를 흘리면서 시간만 지키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미션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운전사의 미션은 트럭을 정시에 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자를 안전하게 실은 채 정시에 배달하는 것으로 임무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수송 시간에만 초점을 두고 운송하는 물건의 보관 상태에 대해서는 임무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 공장으로 말하자면 불량률이 많이 나온 것입니다. 시간당 100개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마무리가 안 돼서 불량률이 80개가 나오면 시간당 20개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무리 작업의 매뉴얼을 철저히 만들어서 불량률이 2개면 시간당 98개를 생산하는 높은 효율을 가져오겠죠. 불량률을 시간당 80개에서 2개로 줄이면 수익률은 매우 높아집니다. 이러한 차이는 근로자가 일을 할 때 수행해야 할 임무를 잘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할당할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 사례에서는 운전사에게 감자를 수송할 때 화물을 잘 패킹하고 포장을 씌워서 감자를 유실되지 않도록 임무를 부여했더라면 유실되는 감자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문제의 원인은 일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미션, 즉 임무 부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수는 운전 중에 감자가 흘러내리든지 말든지 그건 내 책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전사의 임무는 오직 정시에 운전을 해서 배달만 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무 부여를 제대로 받은 운전수는 출발 전에 화물을 잘 패킹하고 조심조심 운전을 해서 부탁받은 화물을 손실 없이 목적지에 잘 수송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운전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공정이나 생산 또는 서비스 현장에서 작업자에게 미션, 즉 임무 설정이 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션은 비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비전은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말하고 미션은 비전을 실제로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화 과정입니다. 비전이 공유되기 위해서는 공감 속에서 포용되어야 하고 미션이 잘 수행되려면 개인보다는 조직 전체의 목표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미션 중심의 인간은 유연하고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으려고 수십조 예산을 퍼부으면서 중국 기업들을 독려하는데 고성능 칩을 만드는데 불良率이 너무 높아 중국 기업에게 한국의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같은 규모의 투자를 하여도 중국이 불량률이 현저하게 높아서 한국 기업과 경쟁이 안 되는 이유는 미션 중심의 일 수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산당의 국영 기업 성격인 중국 기업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업처럼 개인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으므로 미션 수행에 탄력이 붙지 않아서 문제이기도 하지요. 미션 중심의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는 진도를 나가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의 첫 번째 주제인 변화의 단계, 즉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변화의 과정은 변화의 5단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변화의 수준에 따라서 7단계설을 주장한 스미스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변화 수준에 따라서 그 내용과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7단계의 제1단계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단계부터 7단계는 일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가는 순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1단계는 수준은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할 일을 한다는 것이죠. 포인트는 순서를 세운다, 집중한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한다, 더 효과적으로 한다. 제2단계는 효율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절차를 세워서 한다, 기준을 이해한다, 흐트러진 것을 정리한다, 더 효율적으로 한다. 제3단계는 개선입니다. 그 내용은 제대로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 남의 제안에 귀를 기울인다, 남을 돕고 이끌고 가르친다 것입니다. 제4단계는 삭제입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중요하지 않은 일을 그만둔다, 단순화한다, 왜라고 질문한다, 집중을 계속한다. 우리가 흔히 살다 보면은 쓸데없는 일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의 상당 부분은 쓸데없는 일들에 대해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우거나 또는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거나 이런 삭제하는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삭제를 하지 못하죠. 5단계는 모방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다, 가장 좋은 사례에 대해 읽는다, 생각하기 전에 생각한다, 모방한다입니다. 제6단계는 차별화입니다. 그 내용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한다. 핵심 포인트는 생각에 대해 사고한다. 메타인지적 사고방식이죠. 왜 안 돼? 라는 질문을 한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인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춘다. 제7단계입니다. 수준은 불가능에 도전한다. 핵심 내용은 불가능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포인트는 전제에 대해 의문을 갖는다. 산만해진다. 조금 미쳐버린다.
즉 산만해진다는 반대의 의미죠. 조금 미칠 정도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규칙을 깬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오늘은 불가능하지만 만일 어떻다라면 어떨까? 기적이 일어난다면. 이와 같은 7단계가 변화의 과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7단계도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효과, 효율, 개선, 삭제, 모방, 차별화, 불가능 도전 이런 식으로 수준이 높아갈수록에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가 점점 세부적으로 세밀해져 갑니다. 다음은 변화 관리 5단계를 보겠습니다. 이 5단계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순서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은 켈만의 해빙, 변화, 재빙결이라는 unfreezing, change, refreezing이라는 이런 개념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제1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제1단계는 환경 분석입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왜 우리는 변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나의 환경을 분석합니다. 적절한 도구를 활용을 하고 참여를 통해 입체적, 통합적, 전체적인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정의하고 개념화하는 것이죠. 제2단계는 비전 창출입니다. 비전이란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변화를 통해서 바람직한 결과 상태는 무엇인가를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직원과 함께 비전을 창출합니다. 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의 모습이 최대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멤버와의 그 비전을 공유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3단계는 변화 설계입니다. 변화 설계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인데 주로 이 부분은 미션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실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실제 행동을 해야 되는 미션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 변화 목표의 재정의를 하죠. 변화의 동인, 활용 방안의 개발과 변화 사슬의 설계를 합니다. 효율과 효과에 비추어 실행하는 선택을 하고 여기서 고효율 고효과와 저효율 고효과를 대비해서 선택을 합니다. 세부 계획과 이머전시 플랜을 확보합니다. 이머전시 플랜이라는 것은 비상시의 대책입니다. 그래서 A안, B안, C안 등 대체안을 갖다가 마련해 둡니다. 4단계는 변화 추진 단계입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가 계획대로 변화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잘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변화가 되도록 유연한 조정과 통제를 가하죠. 그래서 목표가 아닌 목적 중심의 피드백을 줍니다. 또 개인차의 관리와 저항을 극복을 하죠. 제5단계는 피드백 단계입니다. 이제 무엇이 또 필요한 것인가? 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잘된 점은 반영을 하고 잘못된 점은 고칩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또한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데 비전 달성을 위해서 무엇이 또 필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5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변화의 3단계 같은 경우 사실상 미션을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변화의 설계라는 행위는 사실은 미션을 설정을 하고 4단계는 미션을 이행을 하고 5단계는 그 미션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는 순서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켈만의 개념화한 것처럼 1단계는 해빙, 2, 3, 4단계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체인지 과정이며 제5단계는 재동결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변화의 제5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인 환경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더가 어느 집단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환경을 분석해야 합니다.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은 근로자와의 대화, 현장 확인, 관찰, 설문조사, 재무 분석, 소비자 의견 조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브레인스토밍이나 스워트 분석, 그리고 델파이 기법이 있습니다. 먼저 스워트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워트이라는 글자는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 이 네 가지 단어의 머리글자를 모아서 만든 단어로 스워트이라고 하며 경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 도구입니다. 내적인 면을 분석하는 강점, 약점 분석과 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기회, 위협 분석으로 나누기도 하며 긍정적인 면을 보는 강점과 기회, 그리고 그 반대로 위험을 불러오는 약점, 위협을 저울질하는 도구입니다. 보통 X, Y축으로 2차원의 사분면을 그리고 각각 하나의 사분면에 하나씩 배치해서 연관된 사항들을 우선순위로 분석합니다. 화면에 보여진 사례는 한국의 어느 주방용품 회사의 스워트 분석 사례를 놓고 살펴보겠습니다. 내적인 면을 분석하는 강점, 약점 분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강점은 주력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상위를 막하고 있고 원스톱 생산 시스템 구축, 우수한 디자인, 중국 하이닝 생산 공장 건설, 자체 R&D. 한편 이 회사의 약점은 약한 브랜딩, 비효율적인 채널 관리, R&D에 비해 약한 마케팅, 가이드라인 없는 소비자 서비스, 수출 국가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매출이 그것입니다. 다음은 외적인 면을 분석하는 기회 위협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회 요인으로 글로벌 인구 트렌드의 변화, 고객 니즈 변화와 세분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협업 장려, 중국 고객의 한국 주방용품, 친환경 유아용품 수요 증가입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 불황, 소비자들의 품질 인증 불신, 배달 시장의 범위 확장, 국내 주방용품 시장 포화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 분석이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하는 전략을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어 약한 브랜딩을 위해서 광고비 투자로 브랜드 가치 제고, R&D에 버금가는 마케팅 비용 책정, 소비자 서비스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 수출 국가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핵심 국가의 수출 물량을 늘리는 전략. 또 위험 요인에서는 글로벌 인구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연령대 맞춤형 제품 출시, 소비자의 품질 인증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ISO 인증 체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전부 반영하는 포괄적인 비전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과학적 키친, 그린 베이비 월드 같은 모토를 가진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조직의 미션과 부서별 미션, 그리고 개인의 미션을 정의하고 집행해서 성과를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경 분석의 두 번째 방법은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일정한 테마에 관해서 회의 형식을 채택을 하고 구성원의 자유 발언을 통한 아이디어 제시를 요구하며 발상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1941년에 미국의 광고회사 부사장 알렉스 F. 오즈번이 제창을 하고 그에 져서 독창력을 신장하라 1953년대에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원리는 한 사람보다 다수인 쪽에 제기되는 아이디어가 많다. 아이디어 수가 많을수록 질적으로 우수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일반적으로 아이디어는 비판에 가해지지 않으면 많아진다 등의 원칙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레인스토밍에서는 어떤 내용이 발언이라도 그에 대한 비판을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유분방하고 엉뚱하기까지 한 의견을 출발점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전개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종의 자유연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에는 리더를 두고 구성원 수는 10명 내외로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석을 하는 델파이 기법입니다. 미래를 예측을 하는 질적 예측 방법의 하나로서 여러 전문가 의견을 되풀이해서 모으고 교환하고 발전시켜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948년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돼서 군사, 교육, 연구개발, 정보 처리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이 기법은 다양한 분야의 미래 예측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장래에 전개될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기법으로서 델파이 기법은 장래의 과학기술이나 신제품이 언제 나와서 산업구조나 국민생활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주로 쓰입니다. 델파이 기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측을 위하여 한 사람의 전문가가 아니라 예측 대상 분야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집단이 동원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추출하게 되면 전문가 개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간접으로 교환될 수 있어 알지 못한 부분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 전문가들의 지혜를 한데로 모을 수 있게 되는 점입니다. 또한 이 기법은 첫째, 응답자의 익명을 보장하므로 공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둘째, 통제된 환류를 포함하는 반복 과정을 통해서 미래 예측을 담당한 기관은 미래 예측의 논점에 적절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고, 그것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셋째, 많은 사람의 의견을 통계적으로 종합 분석함으로써 미래 사태를 확률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변화의 5단계 중 두 번째인 비전 창출입니다. 비전이란 개인이나 조직이 달성한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비전은 조직원들을 하나로 모아주고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며 조직원들의 자부심을 드높이고 고객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이에 반해 개인의 비전은 뚜렷한 가치관을 갖게 하며 활동과 노력의 방향을 제시하며 자긍심과 동기를 높이고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냅니다. 다음은 비전 창출의 단계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직 비전 창출의 단계와 방법은 다섯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행 단계로는 미래 환경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이 속한 분야의 변화 방향은 무엇인지,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예측합니다. 제1단계는 추구할 가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후의 미래를 상상할 것인가, 비전의 영역에는 무엇이 있는가, 또 각 영역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선택을 합니다. 제2단계는 가치가 실현된 미래 상태를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치가 실현된 바람직한 상태는 어떠한가를 브레인스토밍이나 델파이 방법이나 스왑 분석 등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제3단계입니다. 3단계는 영역별 미래 상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단계에서 설정한 미래 상태를 영역별로 구분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미래 상태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즉, 각 영역의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요약해서 정리합니다. 쉬운 우리말을 활용하거나 비유와 상징을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제4단계는 비전 슬로건 또는 진술문을 요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 영역의 미래 상태를 한 번 더 요약해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비전 진술문 또는 비전 슬로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슬로건은 구호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워크숍이나 MT에서 구호로 외치면서 사용될 수 있거나 또는 방송 광고에서 함축적으로 그에서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비전에 공감해서 조직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을 바람직한 상태로 보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 조직 비전에 대한 가능한 태도들을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조직 비전에 대한 가능한 태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몰입입니다. 몰입은 비전을 원하고 그것이 생겨나도록 합니다. 요구되는 모든 규칙을 창조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가입입니다. 가입은 비전을 원하거나 규칙의 정신 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진정한 수능. 이것은 비전의 이점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과 그 이상의 것을 합니다. 규정에 쓰여 있는 것을 따릅니다. 충실한 병사와 같습니다. 공식적 수능. 전반적으로 비전의 이점을 봅니다. 또 자신에게 기대되는 것을 하지만 그 이상을 하지 않습니다. 꽤 충실한 병사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공식적 수능 이상의 단계, 즉 몰입, 가입, 진정한 수능, 공식적 수능,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도입을 할 때 소속원들이 갖춰야 될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밑에 단계, 마지못한 수능, 비수능, 무관심, 이런 단계를 소속원들이 나타낸다면 그 비전인 공감을 이루지 못하며 포용적으로 그 조직에 퍼진 것이 아닙니다. 거부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못한 수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전의 이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직업을 잃는 것도 원하지 않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해야만 하기 때문에 기대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동참하지 않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비수능. 이것은 비전의 이점을 보지도 않고 기대되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내가 하도록 만들 수 없다. 하고 저항의 정신이 있습니다. 다음 무관심입니다. 비전을 원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흥미가 없습니다. 에너지도 없습니다. 벌써 6시야? 퇴근할 시간이네?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조직 비전에 대한 가능한 태도들이 7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식적 수능, 즉 공식적으로 비전에 따르는 이런 마음가짐, 그 이상이 되어야 조직에서 비전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지못한 수능이나 비수능, 무관심은 조직 비전이 직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비전의 공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감이란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느끼는 것을 통해서 지각하는 방식, 즉 문자적인 의미로는 다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동감과도 비교할 수 있는데 동감은 함께 느낀다는 뜻입니다. 공감이라는 말의 기원은 19세기 미학과 심리학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공감은 대상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작을 따라하고 나서 관찰자가 자신의 운동 감각으로부터 어떤 내용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공감 방법으로는 일치하기와 마음 읽기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일치하기를 살펴봅니다. 일치하기는 되비춰주기, 반복해주기, 보조 맞추기 등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되비춰주기는 미러링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자세와 행동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주기는 백트래킹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말, 단어, 관용구, 표현을 반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보조 맞추기는 페이싱이라고 해서 상대방의 호흡, 동작, 음조 맞추기를 말합니다. 즉 매칭 스킬이라고 하는 일치하기는 상대방이 하는 행위나 말,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거나 반복해주거나 또는 구색을 맞춰 보조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 읽기입니다. 마음 읽기에는 메라비안 법칙과 눈말 읽기 2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메라비안 법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는 법칙입니다. 즉 강사가 강의를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보다는 강사가 하는 이미지라든지 입고 나는 옷이라든지 또는 손이나 몸짓을 하는
바디 랭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심리학과의 명예교수인 엘버트 메라비언이 1971년에 출간한 저서 사이런트 메시지에 발표한 것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 매우 중요시되는 이론입니다. 특히 짧은 시간에 좋은 이미지를 줘야 하는 직종의 사원교육으로 활용되는 이론입니다. 시각 이미지는 자세, 용모와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며 청각은 목소리 톤이나 음색처럼 언어의 품질을 말하고 언어는 말의 내용을 말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화를 통해서 상대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을 느끼는데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을 할 때 태도나 목소리 등 말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요소가 93%를 차지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입고 나오는 복장이라든지 또는 목소리 톤이라든지 목청이라든지 즉 강의와는 다른 요소들이 더욱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 읽기 두 번째 방법으로 눈말 읽기를 보겠습니다. 눈말 읽기는 눈 접근 신호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생각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 시스템을 유발하고 표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눈의 움직임 동작입니다. 즉 사람이 시각적 구성이나 청각적인 구성이나 또는 시각적 기억이나 청각적 기억을 할 때 그때에 따라서 눈동자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즉 접근신의 일반적인 유형에는 눈 움직임, 음성 톤, 템포, 신체 자세, 제스처 및 호흡 패턴이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면 눈만 읽기란 슬라이드 스마일 그림에서 보면은 청자의 눈의 움직임이 VC, 즉 스마일 그림의 왼쪽 상단 코너 방향으로 움직이면 청자는 듣고 있는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성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VR은 즉 오른쪽 위 Visual Remembered라는 의미는 시각적 기억을 말하는 것으로 눈이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하면 시각적인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참조해서 보면은 시각적 구성인 Visual Construct는 눈이 왼쪽 상단 코너로 이동을 합니다. 즉 강사가 강의를 할 때 시각적으로 어떤 모습을 떠올린다면은 청자의 눈은 비주얼 컨스트럭터 즉 왼쪽 위편으로 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같은 방식으로 시각적 기억인 비주얼 리멤버들은 눈이 오른쪽 상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청각적 구성인 어디터리 컨스트럭트는 눈이 수평으로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청각적 기억을 말하는 어디터리 리멤버들은 수평으로 오른쪽으로 눈이 이동을 합니다. 느낌과 신체 감각은 눈이 왼쪽 아래로 움직입니다. 또 어디터리 다이알로그라고 하는 내부 청각적인 대화는 눈이 오른쪽 아래로 움직입니다. 이와 같이 리더는 마음 읽기 방법을 통해서 팀원이나 조직 구성원이 리더와 함께 비전에 대한 공감을 공유하고 조직의 목표를 성취해 나가도록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리더가 어떤 비전을 갖다가 공유하거나 또는 알려줄 때 이를 듣는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따라서 팀원들이 시각적으로 이걸 갖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청각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청각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조직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지 비전을 공감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변화의 단계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변화의 단계는 환경 분석과 비전 창출, 변화 설계, 변화 추진, 피드백 5개 과정 중 환경 분석과 비전 창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했습니다. 구글 클래스룸에 퀴즈 5문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5문제를 먼저 맞추는 학생은 기말고사를 면제드립니다. 다음 주 강의는 오늘 강의 부분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다시 공지를 하겠습니다. 13주째까지 기말보고서인 삶의 목표 진술과 브레인맵 작성 제출이 13주째까지가 마감입니다. 다음 주 수업을 듣고 출석 마감 기간인 11월 24일 오전까지 제출을 완료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지막 수업까지 빠짐없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